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 중 정치 뉴스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문을 열겠는데요. 오늘도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예. 근데 오늘 왜 안경 썼어요? 멋있어 보이려고? 아니요, 지난 밤에 좀 전자기기를 많이 사용해서 시력을 보호하고자. 네, 시력 보호 안경입니다. 시력 보호 안경. 네. 게임을 좋아하시는군요. 게임은 아니고 제가 최근에 제 돈으로 데스크탑을 하나 장만을 해서 신나서 이것저것 설치하고 이러느라.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원래 평소부터 그렇게 젊은 사람이 몸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네요. 건강을. 네, 저 영양주도 한 12개 정도 챙겨 먹고 네, 늘 그 운동하고. 정도면 혹시 너무 과하게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약간 적당한 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걱정이 참 많으신 거예요. 네? 아니 좀 우리 저 유튜브도 좀 걱정해 주시고 그러셔야죠. 유튜브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저희가 늘 말씀을 드릴 때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유튜브 홍보를 하면서 구독자 상승이 좀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지 않나요? 왜 그걸 나한테 물어봐? 나 솔직하게 진짜 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회사 차원에서 저에게 좀 좋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까. 오늘 많은 퀴즈를 기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한테 뭐 갑자기 막 훅 물어보고 이렇게 되면 오늘 퀴즈를 많이 해야죠. 네. 아무튼 YTN 라디오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는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방송이 태풍 카눈에 대해서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얘기부터 해야겠죠. 네, 태풍 소식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태풍의 이제 방향이나 진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오프닝 때 앵커께서 설명을 해주셔서 좀 이제 피해 상황이나 그런 거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오늘 오전 9시 20분 경남 거제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1시 기준으로는 대구 북북 서쪽 20km 지점까지 북상을 했고요. 현재 이동 속도가 시속 38km인데 점점 느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지나가는 게 사실 중요한데. 네, 그래서 점점 이제 속도가 느려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더 걱정이 되는데요.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늦은 밤에 서울을 가장 가깝게 지나는 시간이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카눈의 영향으로 전국에 폭풍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강원 삼척을 기준으로 하면 오후 2시까지 기준으로 370mm의 비가 내렸다고 하고요. 강릉의 경우에는 누적 강수량이 307mm, 동해도 248mm가 넘었고요. 경남 양산과 창원의 경우에는 전날부터 내린 비가 338mm에 달했습니다. 부산에도 237mm가 넘는 비가 내렸고요. 비의 양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쏟아질 때 강도도 강했습니다. 강원 속초의 예를 들어보면 오후 1시 22분부터 오후 2시 22분까지 1시간 동안 72.7mm의 비가 내린 거거든요. 이게 올해 도입한 극한호우, 이 재난문자 발송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바람도 살펴봐야 되는데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동차 속도와 맞먹는 풍속의 강풍도 불었다고 합니다. 부산 가덕도의 경우에는 오전 7시 41분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4.9m, 그러니까 이제 시속으로 따지면 126km에 달한 거였거든요. 또 전남에도 강풍이 불었고 또 피해 상황도 한번 살펴볼 텐데 대구와 경북을 통과하면서 한 명이 숨지고 지금 한 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도로 유실이나 침수 등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요. 도로 침수 등으로 경북에서만 18명이 한때 고립됐다가 구조가 됐고 하천 등 범람 위기로 주민 8,000명 이상이 지금 대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YTN TV로도 듣고 계시거나 보고 계시겠지만 특보 편성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난 폭우 때 수해를 입은 지역들에 대한 복구도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번 태풍 관련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3시 현재는 안동에서 충주 북북 동쪽으로 지금 카눈이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오늘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맨홀 뚜껑이 지나가는 버스에 갑자기 위로 팍 쳐가지고요. 버스를 뚫고 들어갔어요. 맨홀 뚜껑이.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좀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 맨홀 뚜껑이 이렇게 좀 솟아나올 수는 있지만 더 이상
이렇게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는 그걸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걸 좀 하루빨리 모든 매놀이 이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이런 일 좀 없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더군다나 이제 맨홀 뚜껑이 튀어나올 정도로 된다면 강수량이 상당해서 네. 바닥이 보이지 않는 상황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맨홀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제 사실 두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그런 대비도 우리가 이제 요번 태풍 지나가고 좀 지나가면 그런 대비도 좀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 또 집중호우에서 피해를 받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사태의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만전을 좀 기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자체가 나서겠지만 지자체도 나서고 동네 주민들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도 좀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셔가지고 더 큰 피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예상으로 보면 9시에 서울 동쪽 약 50km 부근을 지나서 0시경에는 서울 북쪽 50km 부근을 지나가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걱정하는 게 이 북한으로 이게 또 많은 비가 내리게 되면 북한은 기반 시설이 굉장히 약하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많은 비가 내리게 되면 북한이 또 이 댐을 그렇죠. 네. 방류해가지고 네. 우리한테 또 이 피해를 입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원래는 북한이 방류 전에 우리한테 통보하기로 했는데 이 통보가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한 번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무단 방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피해가 이 태풍이 이제 북쪽으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사실은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신경을 바짝 세워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전 앵커께서 말씀해주신 그 맨홀 뚜껑은 경남 진해에서 있었던 일, 창원 진해에서 그렇죠. 있었던 네. 일이네요. 그거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얼마 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버스가 이게 한쪽으로 이렇게 들렸다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진짜 그 인명피해 안 난 게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네,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정치권 소식 살펴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오늘 3차 혁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당대표 선출에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고 공천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250만 권리당원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가장 큰 정당이다라고 하면서 그에 맞는 당 조직과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했고요. 최고 대의기구인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1인 1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이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을 보면 권리당원이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인데 이걸 이제 변경할 것을 제안을 한 거고요. 또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게도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면서 현재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는 규정을 하위 10%까지는 40%, 10에서 20%는 30%, 20에서 30%는 20%를 감산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탈당이나 경선 불복제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적용해야 한다라고 혁신위는 밝혔습니다. 자, 또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오늘 이 기자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그동안 혁신위 활동을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마무리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그동안 부족한 말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자, 혁신안 발표는 났고요. 이 혁신안이 곧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오는 28일에서 29일 양일간 의원 워크숍을 통해 혁신안에 대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고 또 최고위에서 이행 방안 관련을 다루게 될 거라고 하는데 이번 혁신안 발표는 일단 어떻게 들으셨나요? 글쎄요. 일단은 사실은 아까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투명한 검증을 얘기한 거에서 국회의원 평가 기준에 공직 윤리 항목을 신설한다. 뭐 좋죠. 네. 예. 그리고 국회의원 평가 시 공직 윤리 부적격자 공천 배제.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것도 이론적으로는 다 당론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게 이 공직윤리 부적격자라는 기준이 뭐냐.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부적격자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아니다 이거 정치 보복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궁금한 점은 많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뭐 다선 의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의 일종의 그 감산을 한다 뭐 이런 식의 되는데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유권자의 그 선택권을 네. 박탈하는 그런 거라는 생각은 전 분명히 들고요. 뭐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서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지금 혁신위가 발표를 했죠. 이거를 최고위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 높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은 최고위는 어떻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당 지도부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이 다선 의원 뭐 페널티 뭐 이런 문제는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지만 그 대신에 뭐를 할 거라고 생각하냐면 대의원제 이게 사실상 폐지거든요. 네. 이거는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대의원제 폐지만 받아들이고 공천으로 지금 혁신위가 얘기한 전부를 안 받아들이고 일부만 받아들이면서 제가 볼 때는 이 대의원제를 이렇게 일종의 실제적 폐지 같은 것들을 밀어붙여서 사실 현 지도부의 안정적 당 운영을 좋게 얘기한다면 도모할 거라는 생각은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그 친명 비명 간의 갈등이 전개될 것인가를 바라보는 것도 또 다른 굉장히 우리나라 정치권의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죠. 네. 영화 광해의 한 대사가 생각나는 듯한 말이네요. 네. 예. 영화 광해에 보면 예. 광해 그 왕과 도승지가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를 내어주고 하나를 취한다. 이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라는 말이 있는데 그걸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하시군요. 네, 아닙니다. 예. 자, 국민의힘은 이번 이 민주당이 택한 혁신은 이재명 아바타를 앞세운 김은경표 방탄이었다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전주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오늘 논평을 냈는데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코인 사태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은 민주당이 박광원 원내대표의 쇄신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처럼 쇄신과 혁신이 절실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국민의힘의 비판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근데요. 저는 국민의힘이 일단 첫째로 남의 당이 혁신하겠다는데 뭐 감나라 배나라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본인들도 대의원제 문제를 둘러싸고 예전에 친윤 비윤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걸 한번 돌이켜보면 이렇게 자신 있게 남의 당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천룰을 손대는 건 아니지만 이 당무감사를 지금 시작을 해요. 당무감사를 시작하면 여기에서 또 엄청난 반발이 일어날 겁니다. 이거 뭐 속가내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발이 될 거니까 지금 일단 남의 당의 그런 얘기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에 있어서의 그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방법부터 생각하는 것이 순서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민주당 관련 이야기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강선우 대변인이 국회에서 대독을 한 입장문이 있는데 이재명을 옥죄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뻔한 의도다라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도한 정권은 국민을 이기지 못한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고요. 이 대표가 직접 기자들과 만나서도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정치 수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SNS에도 글을 올렸는데 최악의 폭력은 국가 폭력이다. 최악의 카르텔은 검사 카르텔이다라고 하면서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최근에 이 대표 측에 백현동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으로 요구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고요. 이 대표가 17일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이 이번이 네 번째가 되는 건데요. 앞서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한 번, 또 위례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이 네 번째가 되는 겁니다.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에 이례적인 부지 용도 변경, 민간 임대아파트 공급 조건 완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인 건데요. 또 지난 6월에 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더 이상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상수죠.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소환 조사에 응하는 이 대표의 의도는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지금 이 대표가 뭐 이 정치 수사고 뭐 검찰에 대해서 하고 국가 폭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피의자 방어권 차원에서는 좀 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것은 그 방어권 차원의 언급이 곧 진실이라는 것은 아니다. 이런 측면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검찰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죠? 근데 검찰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거냐 하면 어디까지 하죠? 영장을 청구하는 데까지만 해요. 네. 그러면 영장 청구를 받아들여서 구속을 시키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사법부의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사람이 구속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검찰이 구속시킨 게 아니라 사법부의 결정에서 구속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뭉뚱그려 가지고 검찰이 뭐 어떻게 했고 뭐 했다. 이게 한 번 더 사법부에서 걸르는 기회가 있는데 그 얘기는 별로 얘기들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자꾸 이렇게 불려가는 모습을 보여서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있고 나는 피해자다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절실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만약 이거를 거부하거나 이렇게 된다면 또 법 위에 서 있느냐 이런 비난을 얻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소환에 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는 10월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특히 보선 원인을 제공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이번에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되면서 당의 고심이 더 깊어지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두고 마지막 수기에 들어간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포함해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번 특별사면 복권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라고 합니다. 이제 윤 대통령의 결단만 남겨두게 됐는데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뤄지는 이달 중순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보선 공천 여부가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공천 여부를 공식적으로 정하진 않았다고 하고요. 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원인을 제공한 재보궐선거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있다는 당규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 주류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또 원칙을 어기고 후보를 낸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내부 판단도 현실적인 고려 요소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서 지역 선거구 3곳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때문에 수도권 총선 전초전으로 인식되는 이 선거에 무리하게 후보를 냈다가 패배할 경우에는 총선을 지휘해야 할 지도부에도 타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또 당 내부에서는 김 전 구청장의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 폭로로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올해 초 유죄를 받은 것을 고려하면 해당 폭로에 따른 김 전 구청장의 유죄 판결은 부당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합니다. 한편 김 전 구청장은 보선 출마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명예회복을 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요. 지역에서 보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인물들이 있는 만큼 최소한의 경선을 통해 후보를 가려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고 합니다. 또 무공천 원칙을 고려해서 후보를 내지 않되 강 전 구청장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고 당선 시에 입당하는 방안도 시나리오로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원인을 제공한 재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이 당규를 두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난 2021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무공천 원칙을 깨고 후보를 냈다가 둘 다 패배하고 또 여론까지 악화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일단은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10월에 있는 것은 분명하죠. 네. 근데 이게 사실 구청장 보궐선거지만은 총선 전에 치러지는 마지막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데 양당은 강서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 지역구가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민주당 우세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 보궐선거에서 만약 패악이라도 한다면 이기면 이건 당연한 일이 되는 거고요. 패악이라도 하면은 이거는 상당히 이 서울 수도권 전역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총선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땐 절체절명의 선거죠. 절대로 패할 수 없는. 그런데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을 당선시킨 것까지는 좋았지만은 만일 이번에 후보를 내고 보궐선거에서 패하면은 무슨 얘기를 또 듣냐면 수성에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볼 때는 결코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를 내지 않느니 뭐 많으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후보를 내지 않는다. 아까 당원 당규에서 이 원인 제공을 한 재보궐선거에서 후보 내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이거를 해가지고 후보를 안 낸다? 그러면 또 이제 어떤 거냐 하면 이 김태우 전임 구청장이 구청장직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부정부패 때문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관련 사안을 폭로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일종의 공익제보자다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신들이 원인 제공해서 보궐선거 이러면서 이 후보자를 안 내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게 정당한 이유라는 본인들의 주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김태우 전 구청장의 어떤 이런 과정이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하려면 내기는 내야 된다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뭐 이거 있잖아요. 김태우 전 구청장. 저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나오면은 국민의힘 이름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땐 나올 확률은 높아요. 그리고 나오면 무소속으로 나온다면 이 국민의힘이 과연 김태우 전 구청장의 어떤 그런 사법 적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나오기는 나올 것 같고 국민의힘으로 나온다면 국민의힘으로 나와야겠죠. 네, 제가 이제 강서구 주민이기 때문에 유권자라서 굉장히 흥미로운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자 마지막 소식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다시 들어옵니다. 단체 관광객이 허용이 되는 건데요. 오늘 중국 문화여유부는 한국, 미국, 일본 등 세계 78개국에 대한 자국민의 단체 여행을 허용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발표로 인해서 단체 여행이 가능해진 국가가 한국, 일본, 미얀마, 튀르키, 인도 등 아시아 12개국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들, 웬만한 나라들이 다 허용이 된 건데 사실 지난 1월에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에 따라서 태국, 인도네시아 등 20개국에 대한 단체 여행 빗장을 푼 바 있고요. 또 3월에도 40개국에 대한 자국민 단체 여행을 추가로 허용했는데 한국, 미국, 일본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로 인해서 한국행 단체 관광이 6년여 만에 자유화된 건데 이게 2017년 3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진행에 따른 보복의 일환으로 사실상 금지를 하고 6년여 만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번 조치로 한국인이 중국 여행 비자를 발급받는 절차도 다소 간소화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자, 유커라고 불리는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 여행 산업을 비롯해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뭐 반가운 일이죠. 네. 반가운 일인데 제가 생각할 땐 한중 간에 앞으로 곡절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반간첩법이라는 거 왜 이 중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의 가정입니다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관광 갔다가 이게 뭐 사진 잘못 찍고 이렇게 되면 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곡절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저는 적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은 그때 또 이제 한중 간에 있어서의 어떤 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다시 단체 관광객이 온다는 걸 당연히 마다할 이유는 없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지금 전 세계에서 인도가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인도라든지 중동 지역 있죠. 그 할랄 푸드가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죠. 중동이라든지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 국가들의 어떤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우리는 지금 굉장히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닌가. 다시 말해서 중국이 다시 온다. 그럼 또 중국만 바라보게 되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대체 국가를 계속 발굴하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중국 가봤어요? 그 경유로만 한번 가봤어요. 베이징에. 네. 저는 중국은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우리 여기까지 합시다. 왜 이렇게 빨리 가고 싶었구나. 예? 그 뭔가 더 나올 줄 알았습니다. 네. 그래요? 네. 또 이렇게 더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면 또 이것도 묘미죠. 네. 예. 네. 오늘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